지금부터 시장의 프로들과 함께 하시죠. 프로는 지금 시장의 어떤 부분에 시선을 두고 있을까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HB투자그룹 손유로 팀장, 나인원 자산관리 기동현 대표 두 분 인사 먼저 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느 곳에 포커스를 맞춰볼까요? 첫 번째 프로의 시선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의 시선은 여기에 머물렀습니다. K-미디어 전성시대 웹툰주 재평가 시작됐다. 자, 시장의 관심 영역이 조금씩 넓어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어제부터 웹툰 쪽이 좀 들썩임이 나오고 있어요. 뭐 엔터부터 시작해서 게임, 콘텐츠 전반적으로 이쪽에 대한 관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관점으로 웹툰주를 오늘 시선의 중심에 가져오셨는지 그 선정 이유부터 들어볼게요. 네, 우선 좀 2차 전지랑 반도체가 쉬어감에 따라서 그에 대한 어떤 후속 섹터를 찾는 움직임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어떤 뉴욕 시장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사실 시장이 경기 침체를 완전히 없이 그냥 반등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투자분들도 이제 PPI가 발표되고 나서 연준에서 FOMC 의사록에서 경기 침체 일부를 좀 고려해야 된다 이런 발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시장 1% 이상 반등 마감하는 모습, 그다음에 국내 시장도 그 영향으로 인해서 갭상승 시작했지만 지금 시장 브리핑 앵커님께서 주셨겠지만 양시장 기관의 매수에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피는 이제 점심시간 이후로 외인까지 순매수세로 전환되면서 좋은 수급 동향 보여주고 있고 상승 하락 비율이 상당히 좋아지는 가운데 기존의 2차 전지랑 반도체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은 조금 아쉽지만 그 뒤를 이어서 뭐 엔터나 뭐 게임이나 메타버스나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오늘 특히 좀 애플발 이슈로 인해서 좀 웹툰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웹툰 관련 종목들이 예전에 엔터나 K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준 이후로 거의 2달 넘게 쉬면서 저점은 확인됐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현재 횡보하고 있는 부분이 두터 매물대 부분이고 수급 동향도 대장급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외인 순매도로 전환이 됐지만 여전히 기관의 순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좀 공략할 갭은 남아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해서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슈에 관심이 몰렸을 때 이제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대장주격인 종목을 볼까? 끝단에 있는 종목을 볼까? 아니면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중소형주를 포커스를 맞춰볼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실 텐데요. 그럼 웹툰은요. 사실 웹툰 플랫폼 한다면 그 상단에 있는 종목이 네이버, 카카오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사이즈 큰 데부터 좁혀가고자 해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일단 네이버 웹툰 모멘텀 그리고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뭔가 기대감 그리고 성과에 대한 이야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무언가 뭐 미국 진출이라든가 레벨업을 할 만한 이야기는 사실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이버, 카카오 역시 이 웹툰주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실마리가 남아있다 보시는지 그 부분 좀 짚어보고 갈게요. 네, 어떤 연말까지 확실하게 네이버랑 카카오를 보유해서 끝까지 보유해 가야 된다. 이 정도 모멘텀은 아니지만 확실히 이 웹툰으로 인해서 매출이 나오고 있고 사실 영업 이익까지는 아니고 손실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매출이 그래도 조 단위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투자분들께서 조금 기대를 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네이버랑 카카오를 어떤 주가 수익 비율이나 이런 펀더멘털로 비교하기보다는 향후 이들이 갖고 올 수 있는 성장성이 무엇이 있느냐 이제 투자분들께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사실 어떤 2023년에 보여준 신작보다는 이 기업들이 플랫폼 기업으로서 새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저는 엔터랑 컨텐츠 이어서 웹툰이 조금 순환매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해당 종목도 이제 엔터를 보더라도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시지만 사실 뭐 웹툰이나 컨텐츠 이런 종목들 외인과 같기에는 수급이 좋습니다. 지금 네이버랑 카카오도 네이버는 11개월 선행포 기준으로는 저평가 영역이 들어가지만 카카오는 올해 실적이 나오더라도 고평가 영역이 있거든요. 하지만 수급 등을 본다라고 하면은 외인과 기관이 꾸준한 순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외인과 기관이 내가 이 카카오랑 네이버를 가지고 뭐 수익을 연말까지 보유해가지고 뭐 20%, 30% 수익을 가져가야지 이런 부분보다는 나는 이제 큰 자금을 넣은 다음에 뭐 웹툰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자회사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떤 몸값을 인정받아서 수급이 들어왔을 때 매도하면서 수익을 가져가자 이런 마인드가 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은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웹툰이나 다른 사업들로 인해서 견고한 실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카카오는 SM 인수를 통한 비용이 조금 반영이 될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랑 카카오는 항상 비교를 해드리지만 안정성은 네이버가 있고 어떤 변동성, 스타성 이런 어떤 카카오가 있기 때문에 좀 투자 성향에 맞게 좀 양자택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요. 차트 모양이랑 수급 동향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꾸준하게 바닥 다지고 천천히 올라오고 있고 해당 종목 모두 다 외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좀 분산 투자 관점으로 좋아라고 하시면 두 종목 사셔도 좋겠지만 안정적인 종목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네이버, 난 조금 변동성을 원해라고 하시면 카카오가 괜찮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웹툰발 모멘텀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로 저희 일단은 관련된 이슈는 정리돼야 될까요? 일단 웹툰에 집중을 한다고 하면은 네. 두 사업 모두가 어떤 혁혁한 실적을 내보이고 있지 않지만 매출은 확실히 네이버가 1조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고 카카오는 5천억 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웹툰에 집중한다고 하면 네이버가 조금 더 나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플랫폼 탑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제 조금 더 탄력성이 강하게 움직이는 쪽을 점검해 볼까 합니다. 이 부분 기동현 대표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사실 IP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는 종목 한다면 키다리 스튜디오 많이 생각하실 것 같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장 초반에는 튀는 그러니까 이른바 이 테마 속에서 웹툰으로 몰리는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일단 윗꼬리는 강하게 달린 상태입니다. 확장 가능성 더욱더 여기서 뻗어날 가능성도 지금 자리에서 있다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 웹툰주 가운데선 대표님은 어느 종목 중심으로 이 시사를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 21년도 들어가지고 제작사들이 본격적으로 IP를 활용해가지고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웹툰 자체를 한번 만들어두면 프리퀄 단계에서 수익이 발생하고요. 이제 시퀄 나와야 되고 후속 웹툰 나와야 되고 영화, 드라마, 뮤지컬, 굿즈까지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상당히 좋은 IP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네이버 웹툰 보시면 스피릿 핑거스가 드라마로 제작돼서 올 상반기 방영을 앞두고 있고요. 더그림의 웹툰 김부장 그리고 한남동 K하우스는 국내가 아니고 동남아 쪽의 스튜디오랑 계약을 해가지고 드라마 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본 쪽으로도 애니메이션이 좀 잇따라 제작이 되고 있는데 시네탑이라든지 갓 오브 하이스쿨 이런 것들이 일본에서 16부작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애플이 일본 시장에서 현재 서비스 중인 전자책 서비스에도 국내 웹툰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늘 관련주들에 충분히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누누TV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누누TV가 이제 더 이상 서비스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시장에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웹툰으로 시작해서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다양하게 어떤 장르적 변화를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소스 멀티 유즈 전략을 취하는 웹툰 회사들 그리고 콘텐츠 회사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원소스 멀티 유즈 전략은 레버리지 수익으로서 충분히 확장 가능성이 무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K 웹툰 보시면 21년도 이후부터 일본과 북미 이상의 수출 비중이 62%가 넘어갑니다. 국내보다도 해외 시장으로 조금 적극적으로 진출 의지가 있는 컨텐츠나 웹툰 회사를 보시면 좋겠고 IP가 중요한 만큼 국내 안에서도 가장 많은 IP를 보유한 기업이 아마 최대수의 기업이 될 것이다 해서 미스터 블루가 만화 웹툰 쪽으로는 가장 많은 IP를 보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파생해서 조금 아이디어를 연결해서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웹툰에만 이런 이슈 관련해서 보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파생해서 애니메이션 시장까지 더 본다던가 아니면은 웹툰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 그 이후에 OTT 시장까지 보신다든가 좀 아이디어를 확장해 본다면 저희 어떻게 투자 방향을 잡아볼 수 있을까요? 드라마가 먼저 제작되고 웹툰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웹툰이 먼저 만들어져 있는데 드라마라든지 뮤지컬, 영화로 나오는 경우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웹툰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가장 크게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웹툰을 크게 보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 또한 웹툰은 잘 보지 않아요. 하지만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제작사가 만든 드라마를 보고 재밌다 싶으면 원작이 웹툰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애니메이션 쪽으로는 사실 키즈 산업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SAMG 엔터라든지 중국 쪽
쪽에 이제 산화 제한 정책이 폐지가 되면서 중국 쪽으로 수출길이 본격적으로 열릴 키즈 산업들을 조금 애니메이션과 연관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럼 아이들 보면은 웹툰보다는 제작사 쪽을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보시는 거라고 들리는데 맞나요? 이건 뭐 개인적인 취향인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쪽의 매력도가 좀 더 높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웹툰에 관해서 정책적인 포인트도 궁금해서 이 부분은 손유라 팀장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책의 방향성이 가리키는 곳을 가라라는 증시 격언도 있는데 웹툰 같은 경우는 만화지능법 개정안 요 이슈 나온 이후에는 정말 잠잠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정부 지원책이 여기에 또 강화되면서 주가 역시 탄력을 받아갈 것이다라는 이런 관점으로 보실까요? 네, 우선 좀 웹툰 산업 같은 경우는 신규 산업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어떤 신규 산업이 꾸준하게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어떤 규제라고 보는 방향일 수도 있고 지원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들은 그래도 지원의 방향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3월 초반에 이제 웹툰도 만화라면서 이제 만화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뉴스가 있는데 주요 내용은 이제 웹툰을 만화에 포함하고 어떤 작가와 배급사 사이에 표준 계약사를 사용하면서 어떤 안정적인 고용 임금, 그다음에 근무 여건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이제 나홀로 레벨업이라는 웹툰의 그 작가가 사망을 하면서 이런 법안이 좀 관심이 되게 됐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뉴스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유명 웹툰 작가랑 조금 우리가 잘 모르는 웹툰 작가랑 임금 차이가 상당하고요. 노동은 뭐 둘 다 고되겠지만 일단 그래도 어떤 여건이 이런 것들 좀 제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표준 계약서 체계를 통해서 어떤 뭐 컷수 제한이나 표준 임금 이런 것들을 제공하게 되면서 조금 더 안정성 있는 근무 여건을 좀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또 공격적인 투자분들 입장에서는 제약이 있다. 웹툰 시장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뭐 발목을 잡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래도 변동성만을 추세만을 위한 매매보다는 어떤 펀더멘탈한 미들 언덕을 바탕으로 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투자를 조금 오래 하신 분들, 주력이 오래되신 분들 사실 이런 정책 발언에 따른 수혜주를 찾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정책이 언제 나올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일정주를 좀 매매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후속적인 정책 발언이 올해 하반기에 꾸준히 나올 것이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웹툰 관련 종목들이 오랜 조정을 거치고 기술적 반등이 나왔고 대장급 종목들은 10% 이상 변동성이 나왔고 윗꼬리가 나왔지만 점심시간에는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와서 조금 움찔했거든요. 네. 근데 2시 기준으로 했을 때는 대장급 종목도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아직 상승하지 않은 종목도 외인 순매수로 다시 전환됐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주의 투심이 살아있는 현 시장에서는 투자할 여력이 남아있다. 그걸 좀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럼 질문 드릴게요. 소개해 주실 종목은 많이 지금 오르지 않았다. 가격적인 메리트 있다라는 이야기 덧붙여 주셨는데 어떤 종목인지 포인트와 함께 들려주세요. 네, 우선 제가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드리려는 웹툰 관련 종목 MBT라는 종목이고요. 종목 개요는 이제 광고주와 플랫폼 이용자를 연결해줄 모바일 플랫폼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제가 웹툰 관련해서는 네이버가 이제 플랫폼 대기업 중에서는 탑픽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네이버페이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실적은 꾸준하게 흑자를 기록을 해왔었는데 2022년 4분기에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면서 단기 손실을 기록했지만 보유에는 큰 문제 없는 종목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매출액은 1,000억 원을 돌파하면서 3년째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관련 말씀드리면서 네이버 웹툰이 아마 상장을 진행할 건데 네이버가 자회사 상장을 안 하기로 유명한데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BEP를 넘긴다고 하면은 상장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물론 네이버가 모기업이기 때문에 네이버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예전에 뭐 쿠팡이나 이런 종목들 봤을 때 너무 모기업은 무거우니까 이제 관계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목들이 관계 종목으로 분류가 되면서 강한 변동성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래서 웹툰 관련 모멘텀으로 정책 발언이 나왔을 때도 강한 변동성을 보여줬지만 네이버 웹툰 상장 기대감의 계열사로 추가적인 부각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두터운 매물대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 4거래 연속 양봉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최근 수급 동일 보더라도 4거래 연속 외인과 기관이 쌍끌의 순매수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벼운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후속 웹툰주는 MBT가 아닐까 그걸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고요. 매수가는 제가 5,650원 원고 말씀드렸는데 5,700원 이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5,350원, 목표가는 6,300원 잡고 단기 수익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슈에 대한 민감도가 조금 더 가파르게 나타났다라는 측면에서 MBT 웹툰 안에서 관심주로 제시받아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선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포인트에 우리는 주목해야 될까요? 자, 두 번째 시선은 여기에 머물렀습니다. 자, 기동현 대표가 가져온 시선, 매출 고고고, 수출 호호호, 미용기기주, 마스크 벗고 질주할까? 자, 이 이야기 기동현 대표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고른 상승, 일제 뭐 다 오르는 게 아니라 정말 각계 전투라고 표현을 해야 될 정도의 흐름이 오늘은 나타나고 있는데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의료기기, 미용기기 이쪽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는 구간인 거는 같은데 선정 이후부터 오늘 오후장에 특히 이 미용기기 쪽에 관심 가지신 이유 먼저 들어볼게요. 네, 우선 미용기기 시장 꾸준하게 연평균 10%대 성장은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었고요. 20년도에 다만 좀 주춤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수출이 많이 제한됐었기 때문에 의료기기 수출 비중이 좀 많이 타격을 입었었고 최근 들어서 이제 리오프닝 본격적으로 엔데믹 시기로 전환이 되면서 오프라인 컨퍼런스들이 개최가 되고 있고요. 전시라든지 마케팅 등의 어떤 우호적인 환경이 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국내에서는 대형 프랜차이즈 의원들이 성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 면에서도 20대, 30대까지도 접근하기 상당히 좋아졌고 가격 면에서도 경쟁력이 생겼지만 단가가 많이 낮아진 부분들 해서 접근성이 좋아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남성층의 어떤 환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점까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포인트들 하나씩 뜯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플러스 알파가 대표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장 네. 강한 모멘텀을 통상 이런 섹터는 볼 때 낼 수도 있겠지만 해외발 모멘텀을 기대하게 되는데 이 미용기기도 그렇습니까? 사실 중국을 많이 바라봤는데 네. 중국 매출이 많지 않든 많든 주가가 그에 대해 요동치는 모습을 보였는데 중국 리오프닝 이후에 그렇다 할 성과가 떠오르질 않아서요. 미용기기가 그러니까 중국만 바라볼 수 없는 상황, 미국 네.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쪽을 이쪽을 봐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꼭 미용기기 아니더라도 중국 리오프닝이 사실상 현재 국내에 주고 있는 효과가 별로 체감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또 몇 가지 포인트로 보자면 분위기가 미용기기 시장 쪽에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사무실 위층이 클래시스였어요. 그래요? 최근까지. 네네. 네, 그래서 클래시스를 직접 방문을 해봤는데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직원분들도 웃으면서 일하고 있고. 그럼 좋은 건데요? 네, 기기들도 상당히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현장 분위기를 체감했을 때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사실상 가격 경쟁력을 봤을 때 국내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성형이라든지 미용 의료 쪽으로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 강국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시장에 머물면 안 되고요. 수출국에 대해서 다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회사들을 집중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용 의료기기 시장들이 집중하고 있는 곳이 바로 미국 그리고 브라질 두 군데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내보다 더 높은 단가로 미용 의료기기를 팔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기업들이 집중을 하고 있고 미국의 미용 의료기기 시장을 보자면 글로벌 연평균이 한 13%대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미국만 혼자 3개년 연속 42.7%의 상당히 고무적인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용 의료라는 게 이제 시술 후에 수개월이 지나면 다시 본 상태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재구매율이 상당히 높은 점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장점도 있는 거고 최근에 비침습 피부 리프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술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라는 것은 안티에이징 시장이 개화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선진국을 주변으로 이제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장은 더욱 커질 것이다 해서 구매력이 높은 선진국들 위주에서 연령대가 점점 더 그 시니어층으로 퍼지고 있는 부분들까지
기업까지 선진국 위주의 수출 기업들을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미용기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내 종목이 그리고 담고 싶은 종목이 해외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네.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체크하는지가 우선이 되겠네요. 네, 그것도 그렇고 이미 중국이라든지 뭐 유럽, 북미 쪽에 법인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몇 가지 네. 보이거든요. 여기에서 어느 정도 침투율이 이미 높아져 있는 기업이니까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소모품을 얼마나 더 팔 수 있느냐, 신제품을 얼마나 더 잘 팔 수 있느냐도 같이 주목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르는 팁까지 들어봤고요. 그럼 이러한 이슈 안고 움직이는 종목 가운데 종목 이름을 딱 전면에 내세우고 추가적인 조언 들어보도록 할게요. 손 팀장님께 이 질문 드리고 싶은데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 변동성이 크긴 합니다만 지금 구간에서 잘 움직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파마 리서치입니다. 사실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시각을 내놓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 고성장에 기대된다. 리쥬란 모멘텀인데요. 여기 수출 모멘텀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좀 높은 곳에 있는 종목이거든요. 신고가 경신도 문제 없다라고 보시는지 이렇게 탄력적으로 지금 강한 쪽에 대한 조언 듣고 싶습니다. 네, 우선 좀 장기적으로 접근하신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이제 파마 리서치 이제 리포트를 본다고 하면은 꾸준하게 국내나 아시아 쪽에서 매출이 잘 발생하고 있는데 뭐 유럽이나 미국도의 수출, 그다음에 그런 면세 매출을 위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하겠다. 그래서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좀 변동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어떤 실적에 대한 펀더멘탈 이런 것들, 뭐 수급도양도 빼고 차트만 보면 부담스러운 거 맞습니다. 근데 오늘 수급도를 본다라고 하면은 기관의 순 매수에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일단 이제 1개월간 수급도를 봤을 때도 외인은 순 매도지만 기관의 순 매수가 상당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해당 종목이 전고점을 돌파할 것에 대한 저는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지만 혹시라도 돌파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다행인 부분은 매년 꾸준하게 실적이 증가를 하고 있고 제가 어떤 의료기기나 의료 미용에 관심이 많다라고 말씀드리면 이제 시청자분들 많이 웃으실 텐데 상당히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출산율은 조금 감소를 하고 있지만 고령화 인구가 늘고 있고요. 어떤 우리가 색조 화장품을 하지 않더라도 이너 뷰티는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술이나 의약품에 대한 성능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도 하지만 실제 우리의 시술을 받기 위해서 방문하고 있는 관객들도 많기 때문에 의료기기, 의료 미용 관련 종목들의 실적은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현재 퍼가 73.23이고 업종퍼가 73.23이고 현재 퍼가 22.58인데 12개월 선행퍼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가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신다고 하면 분명히 좀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나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분할 매수하신 다음에 현재가부터 박스가 하단부까지 분할 매수하신 다음에 2주나 한 달 정도만 보신 다음에 고점 돌파 여부에 따라서 매매 방향성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종목 더 연결해서 질문 드리고 싶어요.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 안정성을 담보로 해서 많이 관심을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미리 올라서인지 지금은 좀 조정을 살짝 받고 있는 구간입니다. 실적은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실적 시즌 이후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달라질까요? 일단 고점을 찍고 약간 쉬어가는 종목 같은 경우는 미용기계 섹터 내에서 어떻게 지금 대응해야 된다고 보실까요? 네, 굉장히 그 종목 상담 시간 같은데 일단 저는 제이시스 메디칼하고 파마 리서치를 봤을 때 제이시스 메디칼은 파마 리서치의 축소판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좀 유사합니다. 해당 종목들 둘 다 매년 매출과 영업이 거의 20%에서 30%씩 증가를 하고 있고요. 파마 리서치는 시가총액이 1조 정도 되고 있고 제이시스 메디칼은 6천억 정도 되고 있는데 퍼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업종퍼는 아까 말씀드렸고 현재 퍼가 23.07이고 12개월 선행퍼가 17.21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파마 리서치랑 비슷하죠. 근데 제이시스 메디칼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클래시스와 더불어서 의료기기 대장급 종목으로 좀 보고 있고 클래시스는 점진적으로 우상하고 있는데 제이시스 메디칼은 실적 개선의 기대감으로 일간 변동성이 상당히 컸던 종목으로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이시스 메디칼이 그냥 단타 종목이냐? 아닌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결과론
이번적으로는 단기적인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박스권 하단부 이탈하지 않고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아쉽게도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만 최근 5거래 수급 등을 봤을 때는 외인과 기관이 꾸준한 순매수세가 들어온 모습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파마 리서치보단 JCS 메디칼이 조금 더 기대 수익률은 키울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수익 관점으로 모아 가신다고 하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기 전반에 대한 아이디어 그리고 궁금하실 종목들 대응법까지 팁을 좀 받아봤는데요. 자, 이제는 조금 파체계에서 보톡스 관련주에 대한 흐름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동현 대표님께 요 질문을 드릴게요. 오전장까지는 좀 흐름이 잘 이어지나 했는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좀 약한 쪽의 보톡스 관련주긴 합니다만 사실 여러 가지 이슈를 안고 있어서요. 앞서 안티에이징 시장의 확장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들었습니다만 보톡스주와 같은 경우는 사실 소속 이슈가 맞물려 있어서 주가 좀 대응이 좀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메디톡스 중심으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소송전이 오히려 장기화된다 그러면 제 테마를 봐야 되나요? 보톡스에 대한 시선 어떻게 가지고 계실까요? 단기간에 급등한 죄송합니다. 단기간에 급등한 부분은 있지만 아직 뭐랄까 차트 부러지지 않고 상당히 견조하게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사실 휴젤이 FDA로부터 품목 허가를 획득하든지 획득하지 않던지 메디톡스 입장에서는 그냥 유리한 상황이다. 꽃놀이패를 쥐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휴젤 레티보가 품목 허가를 받더라도 판매 로열티를 수령을 하는 식으로 메디톡스는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크게 하방 압력을 주는 요소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송에서 만약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면 레티보의 미국 판매가 가능하게 대신에 합의금도 받고 로열티도 또 지속적으로 받는 구조가 될 겁니다. 과거에 21년도에 보면 대웅제약과의 소송에서도 이긴 경험이 있어요. 하고 거기에 따라서 로열티를 매년 5%씩 받게 됐는데 그거에 대한 수익만 하더라도 연간 500억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디톡스 이번에도 뭔가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든 아니든 주가에는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보톡스주에 대한 조언까지 들어봤고요. 저희 이제 그 중에서 한 종목 골라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동현 대표님, 이 안에서의 탑픽 어떤 종목으로 고르셨을까요? 네, 루트로닉으로 가져왔습니다. 현재 루트로닉은 레이저 장비 그리고 개발 판매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RF라든지 EM 등의 다른 에너지를 활용한 피부 미용 기기 라인업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판매 비중 중요하다 말씀드렸고요. 현재 루트로닉은 88%의 해외 매출 비중을 내고 있고 그중에 미국 41%, 유럽 18%입니다. 경쟁 업체들 봤을 때 대부분의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 대부분을 최근에 오르면서 PE 멀티플 봤을 때 20에서 25배 사이예요. 하지만 루트로닉은 아직 13배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상승 여력 업사이드로 한 30%까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수가는 종가부터 25,100원 그리고 목표가는 3만 원 제시하고요. 손절가는 22,7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프로의 시선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HB투자그룹 손유로 팀장, 나인원 자산관리 기동윤 대표 두 분과 함께 시간 끌어봤습니다. 솔직한 말씀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